안녕하십니까. 당국대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강연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연구원 김영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류 문화와 한일 관계를 BTS 방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경대에서 미일 통상마차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2011년 3.11 동일본 대기 지진을 계기로 재난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일 관계가 재난 상태에 빠졌다는 상태로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에 한류 문화를 도입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저의 문제의식은 카라, 소녀시대 등이 유행했던 시대를 신한류로 정의하고 이러한 신한류가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특히 신한류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 사회에 적용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규명해 보는 게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재난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과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우연찮게도 BTS의 RM과 명칭이 같습니다만은 이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미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 특히 BTS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먼저 한류와 한일 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한일 관계 1.0과 한류 1.0 또는 한류 4.0까지 전개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관계가 결국은 문화 교류와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다는 관점하에서 한일 관계 1.0은 주지하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교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래서 전후 배상 문제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있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류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한류가 일본에 진출하다기보다는 일본의 문화가 한류에 도입된 그리고 그 일부의演歌 가수로서 일본에 진출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폭적인 변화는 한일 관계 2.0에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한일 공동선언이 1998년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라는 형태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1998년에 한일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전개하고 있기에 더더욱 한일 관계 2.0의 플랫폼은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문화, 스포츠 교류가 확대되고 또한 한류 2.0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전 초기에는 2000년 영화 쉬리의 개봉과 더불어서 어떤 점진적인 발전 초기의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한일 관계 3.0이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2002년의 역사적인 한일 간의 화해 무드 자체에서 펼쳐진 평화적인 축제 이 분위기가 한일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에 더더욱 기폭제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 2.0 또는 2.1에 해당하는 한일 관계 3.0을 저는 굳이 3.0으로 정의한 것은 겨울연가라는 2003년에 발전의 후기 모습에 있어서의 배용준의 겨울연가, 일본어로는 후유노 소나타라는 이 부분 자체가 일본의 문화교류 또는 한류의 발전의 형태에 디딤돌을 놨다는 사실입니다. 한일관계 4.0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특히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후에 초계기의 레이더 문제 또는 2015년에 제소를 해서 최종 2차 패널에서 승리한 한국의 WTO 승소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특히 한류 4.0이 같이 연동되어 전개됩니다. 한류 4.0이란 방탄소년단이 결성된 2012년 첫 곡은 2013년에 전개되지만 신한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일본 내에 한류는 더더욱 욘사마 붐과는 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한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류와 인류가 어떤 식으로 환류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축은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한류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주지하다시피 1945년은 한국에는 광복절,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을 계기로 한일 간에는 새로운 교류의 기점을 마련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演歌 가수라든지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일의 어떤 한류 문화의 여명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한국은 쓰라린 19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가장 전환점이 되는 것은 새로운 방송국의 설립입니다. 기존에 계약관계에 있었던 방송국에서 많은 드라마의 배우나 어떤 개그맨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들이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기획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원더걸스, 많은 그런 그 새로운 한류의 스타들이 탄생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에 유튜브가 소셜 네트워크로서 한국에 진출하고 2년 만에 한국 시장에 1위를 선점하게 되는 과정에서 2010년에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 잘 설명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초연결성, 이 부분 자체가 스트리밍이라는 또는 소셜 네트워크의 활발한 전개를 통해서 이게 잘 전개됩니다. 2012년 결성된 BTS는 2013년에 앨범을 내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 당시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회의 변화 모습을 일본은 약 25년이나 뒤진 디지털청을 2021년 9월 1일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한일 간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떤 그런 그 갭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류와 인류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하고 상호 교류하느냐라는 과정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한류 문화라는 것은 어떤 그런 목욕탕에 다운로드해서 그걸 즐기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샤워를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아니면 자기가 이동하면서 모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 이 부분 자체가 그대로 스트리밍 시대에 구현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화의 전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왔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게 합니다. SNS는 특히 유튜브라는 그런 회사에서 문화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에 동시에 번역되는, 제공되는 자막 서비스, 번역 서비스는 그야말로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과정은 한류 문화가 한일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자체에서는 하나의 소프트 파워로서 특히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의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대국의 문화 패권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경쟁하는 체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혜택의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콘텐츠 네트워크의 구축, 즉 한일 문화의 협력 레짐이야말로, 저는 이걸 BTS 레짐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소통과 진정성과 공감과 또는 동행하고 힐링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결국은 한일 관계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류 문화의 특징 자체를 과연 어떻게 한일 관계에 전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먼저 한일 간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어마어마한 대립과 갈등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공동체라는 5가지, 물론 여기에 과학기술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로 분류하면서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산업화, 사회문화, 자유화 또는 합리화 과정, 역사인식, 평화사상을 공유하는 과정 또는 국제협력이라는 글로벌 공동체 인식에서 이 문제들을 대립 갈등 요소들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화해 공생학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리고 분쟁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화해는 가장 관심을 보여왔던 부분입니다. 1965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모습 과정에서 사죄하고 전훈을 배상하고 개발협력, ODA의 자금을 유상과 무상으로 전개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개발협력하고 또한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곧 정치적인 화해 무대도 연결되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전후 65년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다시피 2019년 7월 4일에 화이트리스트 제재, 무역 절차의 간소화 전략 자체가 해제하는 그런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일 간의 공동체 의식, 동아시아 안전공동체라든지 글로벌 안전공동체에서 1994년 UNDP라는 유엔의 개발 계획에 등재된 인간의 안전보장, 휴먼 시큐리티라는 부분 자체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일 관계 문제를 보기 전에 격동의 일본사와 문화 외교 자체의 부분을 갖다가 간단히 표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일본을 주로 봅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난입니다. 제가 앞서 한일 관계는 재난 상태에 빠졌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일왕 덴노의 주된 역할은 단가, 시를 짓고 또 하나는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서 일본 전역을 도는 시찰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전쟁과 재난 과정에서 문화적인 파워, 문화적인 위로 과정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외교의 한 단편을 볼 수 있는데요. 1995년 1월 17일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 2011년에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등은 일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위로금과 의연금 등을 지불하며 문화적인 교류를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잃어버린 일본 경제 10년의 1991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과정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잃어버린 30년으로 전개되는 과정 자체에서 일본은 다시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의 재건, 부흥, 복구를 꿈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문화 외교이자 경제적인 파워를 보고 싶어하는 게 2번의 올림픽을 치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2020년 1년 연기돼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한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는 어떠한 관리체제를 보여왔는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한일 국교 정상화 체제에서 1965년의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8년에 한일 공동선언과 1993년에 고노다마,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에 이어서 과거를 둘러싼 갈등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오히려 이 부분을
미래를 둘러싼 앞으로 벌어질 갈등 관리에 대해서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설명 의무를 가지고 한일 간에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류 문화라는 걸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화해학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자 분쟁 해결 절차의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당사가 간에 약속을 하거나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거나 분쟁 조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에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는 미래를 향한 크나큰 움직임을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정말로 말 그대로 현실 속에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서로 양보하여 협정을 체결하기는 중요하나 국제 제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양자 간의 문제에 국한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 과정이 그대로 국내 정치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등 요소가 지속화되는 그런 국내 정치의 프로세스, 내정 프로세스와 외교의 프로세스가 교착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와 연동돼 있어서 많이 전개된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에 되는 4단계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통상 정책도 대립과 협력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1단계로는 1945년 전후체에서 출발한 한일 양국은 무난히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세계 무역체제 시스템에 복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2단계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직적인 분업 시스템을 시작되었고 이 당시 한국은 다소 종속적인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일본을 캐치업하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3단계 들어서 1960년대 들어서 수직적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한국의 자생적인 발전 모델이 눈에 띄입니다. 4단계는 2000년대 중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전후로 수평적인 공생관계, 즉 한일 간의 협력적인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한일 관계 속에서 한류 문화는 어떻게 꽃피었는가? 이미 소개드렸습니다마는 1차의 한류 부문, 조용필, 김연자, 계은수 이 부분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전쟁 책임이나 전쟁 배상이나 설명 의무가 지속적으로 화해의 모드로 전개되는 과정, 또한 유상과 무상의 원조금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전개하는 과정과 맞물려서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한정돼서 진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조용필, 김연자 등의 주로 엔카 분야로 진출이 왕성했는데요. 일본 최대의 음악 축제인 NHK 청백전에서도 연속 출연한 등 외국 가수로는 기록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수요자가 매우 한정적인 엔카라는 장르에 주로 진출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한국에 관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 한류 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류가 문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서도 더욱더 왕성하게 발전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동방신기, 카라, 빅뱅, 소녀시대 등이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다양한 이러한 한류 문화가 광고 시장에도 그대로 접목이 되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한류 문화 2.0이 과연 한일 관계에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과 어떻게
연동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의 이 선언을 계기로 한일의 공동선언은 문화교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피파 월드컵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진 과정 자체에서는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화해학뿐만 아니라 공생학이란 단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 교류를 위해서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또한 이러한 문화교류에 더해서 지금까지 제1한국민의 다문화 공생이라는 또는 디아스포라라는 그러한 차별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협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국제협력 행동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화교류의 원년인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일 간의 또는 한류 문화는 엄청난 진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쉬리, 대장금, 그 다음에 2003년부터의 그 겨울연가가 진행되겠죠. 발전 초기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은 보아이고, 보아는 한국인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의 1위를 차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바 있습니다. SS 등도 등장했고요. 한국에서도 스마프의 6명 중에 한 멤버인 구사나기 스요시가 초난각이라는 일본 한자를 그대로 읽은 예명으로 데뷔하거나 일본인 배우 후에키 유코가 유민이라는 예명으로 한국의 예능 프로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대중적 인기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슈퍼걸, 레인보우, 비스트 등 다양한 이러한 문화 공연들이 심지어 시부야에서 공연이 진행된 티아라의 시부야 공연 자체에서는 관중들이 세도하는 바람에 행사가 중지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일본에 있지 않아서 일본에서의 신주쿠 근처에 있는 신오쿠보에 한국인 마켓이 많이 몰려있는 코리아타운이라 할 수 있는 장소에 2PM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직접 현장에서 또는 그 CD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장에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포스터라든지 이러한 물품들이 많이 팔렸고요. 약간 그런 한산한 거리 풍수를 보입니다. 이건 작년 제가 202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구년으로 동경에 있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더더욱 왕성해진 한류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신오쿠보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는 곧 제3차 한류 붐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어마어마한 기폭제가 됐다는 것 자체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한일 간의 이러한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가 트와이스, 블랙핑크,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4차 한류 붐의 주역으로 잡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모습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2003년 4월에 윤사마, 배용준의 신격화되는 과정 자체가 겨울연가의 NHK 지상파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고, 이어서 대장금,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 등이 방영되면서 한류의 발전 후기, 한류 3.0을 전개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한류 제3차, 여기 4차하고 3차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류 4.0의 붐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2013년에 첫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10월 30일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한일 문화에 또는 한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BTS의 아미의 BTS 팬층을 말하는 아미의 오사카 신사이바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약 한 5초 정도 25분에 한 번씩 BTS의 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 광고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일본의 많은 팬들이 몰려있는 신사이바시의 오사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한류 문화와 한일 관계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하게 된 것도 아마 제가 오사카에서 본 이 모습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류 문화가 한일 관계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오히려 한일 간의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대립은 곧바로 한류 문화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는 강제동원, 강제징용이라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의 가해자였던 미쓰비시 중공업, 신니테츠 등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 자체에서 최근 3월 16일과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3자 변제라는 형태로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와 문화에 연대되는 모습, 특히 이런 분들이 상관관계적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대립 갈등되었을 때는 바로 일본인의 혐한 감정도 증폭되는 과정을 보입니다. 한류나 K-팝 스타들이 K-팝 스타를 응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팬덤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자이니치, 제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오히려 이 팬덤을 공식 표현하는 한류에 대한 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비판하거나 또는 비국민 취급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BTS 한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히로시마 원폭 디자인의 티셔츠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TV 아사히의 뮤직스테이션 출연이 취소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8년 10월 30일과 2018년 11월 9일 약 일주일 기간 속에서 출연이 취소되는,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가 바로 한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NHK 청백전은 물론이고 후지TV 또한 뮤직스테이션의 슈퍼라이브 출연 타진 등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제 주제가 한류 문화와 한일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가 한류에 영향을 준 부분이지만 이걸 반대의 상승작용을 가져오자는 결론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의 4.0의 주역인 BTS는 2013년 6월 13일에 앨범 No More Dream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룹명 방탄소년단에는 10대 및 20대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나 억압을 방지하고 자신의 음악을 지켜낸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글로벌 세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방탄소년단의 영어 표기 BTS를 로마자로 표기해서 이름을 BTS로 바꿨습니다. 팬클럽명은 젊은이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MC다. 이 부분에서는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겠다. 웅크려 있지 말고 자신있게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해라 라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한류가 소프트 파워로서 국가적인 정책을 예능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지도, 즉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관계는 우리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 IMF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은 국가적으로 예능에 투자했고 앞서 말씀드린 SBS의 방송사 건립을 계기로 많은 예능,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사들이
95년에서 97년 사이에 건립됩니다. 이는 한국 가수나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K콘서트라는 K콘이라는 새로운 K드라마, K무비에 이어지는 새로운 그런 한국을 알리는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탄생했지만 K-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룹이 야말로 BTS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능 있는 힙합의 매력을 더해 자신들의 성장, 갈등, 고난을 공감하고 동행하는 또는 같이 힐링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BTS의 RM과 리스크맨치와 RM을 같이 곁들여서 저도 RM 전문가다 라고 농담하면서 아미의 어떤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BTS의 지구가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유엔의 연설들을 통해서 제시하는 바는 정말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암이라는 존재가 강력한 팬덤과 다양성을 서포터즈로 SNS에서 그걸 사회 현상으로서 스스로 홍보자가 되어서 활동하는 압도적인 구매력의 조력자 모습은 특히 한류 문화의 밝은 장래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지금까지의 문화의 장벽이라 할 수 있는 언어, 이를 제기한 것 자체가 단순한 번역가들의 활약이 아니라 그 부분이 배리어 프리화 시켰던 그러한 스트리밍화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큰 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이 또 다른 키워드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TS 콘텐츠는 글로벌 아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가 세팅으로 돼서 이게 즐기기 쉬운 요소가 가미된 그래서 통합적으로 연계된 엔터테인먼트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겁니다. 역사 문제나 국교 정상화의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논쟁 등에 오히려 진지하게 마주보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 구속되어 스스로 피해를 보는 과정 자체를 잘 극복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한류 문화의 효과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연가 주인공이 탔던 연사마가 탔던 차종, 자동차가 수없이 팔리고 음료도 팔리고 껌, 핸디캠 등이 대유행하는 한류 문화의 효과를 봅니다. 여기서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는 인플루엔자라는 그런 단어에 관련돼서 여기서 그 퀴즈를 내고 싶은데요. 한류 문화가 한 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단어를 연사마에 빠지면 빠져나온다는 못할에서 연플루엔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 내의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엔겔개수라고 부르는데요. 한 가정 내에 한류 문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자체를 우리는 연사마의 연을 가져와 연겔개수라고 부를 정도로 한류 문화의 정치 경제적인 또의 사회 문화적인 심리적인 인식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본의 전역의 문화적인 어떤 전도사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돈독히 해왔던 겁니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연평균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소비재 수출액의 증가 효과, 또한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의 당시 5년 전에 26배 수준이 지금은 계열사를 24개를 가지고 있는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라는 회사로 전개하고 있는 BTS는 약 중견기업의 100배 이상의 수준의 매출액을 보이며 연평균 부가가치의 엄청난 유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에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여기서 작년에 사망한 아베노믹스, 2012년부터 약 한 10년간 아베노믹스의 성장과 발전, 분배, 성장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일 간의 정치적인 경제 협력의 노력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면 가장 심각한 냉탕이 지속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경제 아젠다가 교차하고 협력보다는 대립, 무역 분쟁으로 치닫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4일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재에서 이 부분은 한일 관계 조그만 반도체 소재 부품에 관련된 논쟁이 한일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그야말로 제가 말하는 한일 관계가 재난에 빠진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일 관계 대립이 휴먼 에러, 특히 어떤 경제성, 경제통산성 또는 경찰성, 어떤 그런 이런 일부의 관료 조직에 의존하는 아베 수상의 지속적인 코드를 맞춰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데올로 자체를 경제적인 영향에도 미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융복합적인 연쇄작용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요. 2011년 3.11 동일본 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국은 4년 후에 일본의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제소를 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라는 과정 자체가 한일 관계에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는데요. 이는 이후에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 문제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화해의 분위기로 들어서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한국 내의 사회적 수용성 또는 국내적의 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에 대한 소송 문제에서 현금화 문제로 판결을 내린 부분 자체가 일본의 초계기의 레이더의 문제로서 2018년 12월 22일. 그 다음에 이 강제 동원 문제는 2018년 9월 10일에 아까 BTS의 뮤직스테이션 출연 정지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이 오사카 G20의 G20 정상회담에서 그 6월 28, 29일 날 일본의 세계적인 그런 그 경쟁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있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자랑할 모습 양상이었으나 2019년 6월 3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세계의 뉴스는 다 한국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6월 30일에 판문점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9년 7월 4일에 그야말로 화이트리스트 제재라는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런 양상들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무역제재의 발동 과정에서 연동된 WTO 패널은 2차 패널에서 2019년 제소한 지 약 5년 만에 한국이 2019년 4월 11일에 승소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 한류 문화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개선할 것인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위해서는 또 공생을 위해서는 공공외교, 그야말로 정부 이외의 행위자가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이를
전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프트 파워 혹은 스마트 파워에 인간을 우선하는 휴머니티를 넣어서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휴마트 파워를 활용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를 최고 방문했을 때 숫자를 환산해서 750만 명의 미래의 한류 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750만 명이 한 명씩 접근하게 되면 750만 명을 만날 수 있다는 환산 수치입니다. BTS에 열광하는 일본의 젊은 층을 이들이야말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재난에 빠진 상태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BTS의 한류 팬들이 더더욱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 예방해 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일본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이 목소리를 넣는 채널로서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류에 전신할 수 있는 K-드라마, 한국의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한국 요리, 예능 프로그램, 뷰티, 전자정부 행정 시스템, K-거버넌스, 한국의 제도, 이런 부분들의 K-콘, K-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한류 현상을 계속해서 활용한다면 한일 관계도 좋아질 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분야에 나눠서 화해 공생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보고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와 안전 문제에서는 재난다발국인 일본의 교훈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또는 글로벌 문제로서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트랜스내셔널한 이슈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협력과 또한 일본의 재해, 복구, 부흥, 재생 과정 자체를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이 자연재해이자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는 쓰나미라는 3점 세트로서 복합적인 연쇄 위기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게 2020년 3월 11일에 선언한 감염병 팬데믹 선언입니다. 이 팬데믹 선언이 실시된 게 3.11입니다. 일본에서는 제1의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라면 1868년에 1945년에 전후처리 2011년에 동일본 대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4의 혁명이 2020년에 3.11 팬데믹 감염병 재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엄청 높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의 재난관리 모습은 굉장히 많은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재해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위기관리, 아날로그 위주로 대응하거나 또는 이러한 위기관리 체제에 있어서의 굉장히 부실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에서는 국제적인 힘이 절실하고 이웃나라인 한국의 힘도 더더욱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재해와 안전 문화에도 한일 간에 협력하는 아젠다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국제 협력입니다. 에너지 패권, 환경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는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라는 탈원전, 포스트 원전을 둘러싼 담론에서는 약간 양상들이 다릅니다. 재해가 가져오는 글로벌 위험 사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모습에서는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원전을 완전히 벗어나는 탈원전으로 54기가 1년 반 동안 올스톱되는 과정에서 다른 대체 에너지로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썼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다시 원전을 복구하려는 정책 자체의 혼선과 또한 어떤 정책이 옳은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모습은 다른다랑합니다. 다만 이 국경을 넘어 월경하고 있는 원전 소송 자체에서는 2019년에 7월 4일 화이트리스트 제재에서 발생했던 이 부분 자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4월 11일에 WTO에 한국의 승소가 결국은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한국의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자체가 이어지는 경제 마찰, 무역 전쟁으로 관련된 분쟁의 심화가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동과 관련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목표의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DGs라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이러한 목표 자체가 글로벌 아젠다로서 또는 한일 간의 트랜스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역과 글로벌과 국가를 넘나드는 횡단하는 그런 결합해서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는 RM의 한국어와 영어 연설들을 통해서 유엔에서 이러한 지구 차원에서 환경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감동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에너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소사회 또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에너지 패권 경쟁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이가 굉장히 적지만 한일 간에는 각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수소 국제 강요회의, 한국에서는 수소 산업 미팅 등을 통해서 국제 차원에서의 수소사회를 선도하려는 움직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제 에너지 패권을 향한 한일 간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고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한류와 인류의 문화가 여기에 서포트하고 인류의 기후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목소리에 문화적 차원은 서포터즈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한류 문화가 빠질 수 없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안전공동체를 위해 인간의 안전보장학과 화해학, 공생활을 위해서 한류를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제가 한류 문화에 주목하는 것은 한류 문화가 인간의 개인적인 재난을 예방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의 안전보장에 주목하다는 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은 1994년 국제연합 유엔의 개발계획 UNDP에서 제안된 단어입니다. 이는 국가를 우선하는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물론 한일 관계의 현상 또 한류 문화가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대립 구도가 바로 문화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향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단적으로 BTS에 큰 짐을 지어주기는 싫지만 그들이 선도하는 유엔에서 연설하는 내용 등은 실질적인 일본을 또는 일본의 혐한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장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문화적 교류 협력을 통한 한류와 인류가 피드백되고 이 한류하는 과정 자체에 한일 화해의 정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이용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 예능, 뷰티, 행정, 제도, 이러한 콘서트, 이러한 한류 현상 자체를 연동해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잘 소비되고 또한 관광 수출액의 증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관광 수입에도 연동되고 이러한 천문학적인 경제학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국가 이미지 관리, 한류 문화, 소프트 파워, 제가 말하는 휴마트 파워 자체의 관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류의 다양한 영양계수를 상장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한일의 화해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한류 효과는 상호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던 신한류가 어떤 식으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제관계와 상호작용을 맺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재난 상태에 빠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한류 문화가 이걸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하는 부분 자체의 힌트는 일본의 BTS 문화 수용자들의 분석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BTS의 세계적 인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주로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강렬한 메시지, 그들의 화려한 노래와 춤, 있는 그들의 모습을 피력해주고 또는 재능 넘치는 멤버의 구성 및 눈에 띄는 개성, 유대감이라든지 또는 SNS를 구사한 팬 서비스의 상호작용, 이게 바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또는 세어 커뮤니케이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연쇄적으로 팬덤을 확산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일 간에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일 시민 백인 미래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서 한일 시민, 한국 시민 50명과 일본 시민 50명이 서로 소 프로젝트, 다양한 미래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는 한일 국제협력을 위한 어떤 그런 미래사를 쓰는 새로운 행위자 및 협력 아젠다로서 등장하고 이들이 한일 간의 관계를 또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식시키는 새로운 행위자 또는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한일 양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고 더더욱 필요하다면 한류 문화의 다양한 파워들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한일 관계가 잘 관리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한일 관계의 개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